예, 지금부터 제13회 노회찬 재단 함께 만든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 협약 적용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이 주제 또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단위의 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노조 조직률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고, 또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 조직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중소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노동법에서 정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는 점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실감케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제도의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발표는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5분 정도 지정 토론을 진행한 뒤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 관리 목표는 8시 반에 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보통 하다 보면 조금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창근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요청받은 거는 초기업 교섭과 관련한 겁니다. 초기업 교섭 관련한 건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주제는 일단은 뭐 좀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초기업 교섭,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진행되는지,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좀 간단하게 그런 어떤 초기업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이제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13% 정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14%대였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10% 밑으로 이제 깔아앉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3%대 정도로 해서 아마 이제 좀 정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13%라 하더라도 차이 격차가 큰데, 일단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한 36% 정도 되고, 30명 미만은 1%도 안 되는 0.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은 한 70%대, 민간 부분이 한 10%대, 정규직이 한 20%대, 비정규직은 2.8% 정도밖에 안 돼서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가 이제 조직이 되어서 사용자 측과 교섭을 해서 맺는 게 단체 협약인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노동자 중에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체 협약 적용률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노조 조직률하고 단체 협약 적용률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노조 조직률하고 단체 협약 적용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거의 조합원만이 이제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는데, 다른 나라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노조 조직률 우리하고 비슷한 14%대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한 60%대 정도 되고 프랑스는 더 극적입니다. 여기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노조 조직률은 심지어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체협약 적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독일도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노조 조직률이 한 16% 정도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이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노조 조직률이 낮다고 해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반드시 낮은 건 아니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좀 넓히는 제도가 각 국가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OECD 통계인데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단협 적용률은 약 16%입니다. 13%가 노조 조직률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16%니까 약 3%포인트 정도 격차인데 요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노조법에 따르면 이제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있는데 어느 한 개별 기업에서 과반수 노동자가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이 됩니다. 개별 기업에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게 한 3%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약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약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제 슬라이드로 보면 되겠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뭐가 좋냐 뭐 요건데 그건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다양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OECD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대체로 OECD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이제 보고서들이 있는데 뭐 32개 이제 OECD 회원국의 어떤 임금 불평등 실태에 따르면 협약 적용률에 따라서 그게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그 국가별 차이의 원인이 한 50% 이상은 협약 적용률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서 교섭이 진행이 될 때, 즉 초기업 수준에서 교섭이 진행이 될 때 협약 적용률도 높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 교섭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기업 수준에서 교섭을 하느냐, 업종이나 산업 수준에서 교섭을 하느냐, 아니면 전국 중앙 수준에서 교섭을 하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레벨 수준으로 나누는데 OECD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높은 수준에서 업종 산업 수준이나 전국 단위의 중앙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할수록 이 협약의 적용률이 높더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대신 이제 기업별 교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임금 불평등을 악화시키더라라는 그런 어떤 실증적인 분석 결과도 OECD에서 2019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초기업 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건 조금 이따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쪽 노동 연구를 하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업 교섭이 거의 진행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기업별 교섭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겠는데 뭐 그게 맞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이긴 한데 이제 그 사이를 뚫고 초기업적으로 교섭을 하는 경우도 상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초기업 교섭을 할 경우에 임금 불평등을 완화시킬 효과가 있냐 실증 분석인데 요거는 이제 2022년에 그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제 김종우 박사가 낸 보고서인데 실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전체 이제 임금의 어떤 그 분위를 100분위로 이렇게 나눠서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해서 하고 그렇게 이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나눴을 때 80분위 이상, 80분위에서 이제 95분위 있죠.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초기업 교섭을 하면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자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에서 뭐 3.0, 4.5% 정도 낮추더라 인상률을. 근데 대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높이더라. 4.0에서 한 6%까지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임금 인상률을 더 높게 하더라. 그래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조금 자제시키고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좀 더 이렇게
높게 그렇게 타결을 함으로 인해서 초기업 교섭은 실제로 임금의 어떤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이 실제 진행이 되느냐? 실제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그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 한국노동연구에서 사업체 패널 조사를 합니다. 이게 일단은 아주 올해부터는 하지는 않고 2014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가 아주 많이 쌓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10여 년 쌓였습니다. 근데 기업 단위에서 임금 교섭을 하는 그 비중은 사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70%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뭐 아쉬운 것은 처음 조사할 때 2014년에 65% 수준이었는데 지금 70%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약간 줄어들다가 2017년까지는 기업 단위 이제 교섭을 하는 게 60%대까지 줄어들다가 이게 다시 70%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좀 조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업 단위 임금 교섭 비중은 2에서 15% 정도 그쪽에서 이제 정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별로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산업별로 그러면 초기업 단위 임금 교섭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2에서 15% 정도는 초기업별로 임금 교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산업별로 나눴을 때 가장 그러면 산업별로 나눴을 때 초기업 임금 교섭의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냐?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이쪽은 이제 정교조나 그다음에 이쪽이 학교 비정규직 쪽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건설업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창고는 이제 예를 들면 화물연대라든가 뭐 이런 쪽이고요.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노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건설, 운수창고, 보건 이쪽이 높은 이유는 조금 이따 사례를 보면 알 겁니다. 이쪽은 실제 초기업 단위로 임금 교섭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제조, 정보통신,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이쪽은 10% 미만이어서 좀 낮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단협 적용률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사업체 패널 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기억하시겠지만은 단협 적용률은 이게 50%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한 50 정도는 중간, 그 다음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낮음, 그 다음에 15 미만은 이제 매우 낮음, 이제 이렇게 대강 카테고리를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협 적용률이 5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는 산업업종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전기가스 공급업 여기가 거의 50% 육박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는지 대강 짐작을 하실 건데 여기는 이제 공공 부분이고 뭐 가스 쪽이고 그래서 거의 공공 부분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단협 적용률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수창고업도 높은 편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이제 조직률이 좀 높고 금융보험업도 이제 뭐 양노총이 다 나름 짱짱한 노조를 갖고 있어서 한국노총이 금융노조, 뭐 민주노총이 산업금융노조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낮은 데는 이제 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이런 데가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은 이제 건설, 숙박, 음식, 도소매, 사회복지. 그 매우 낮은 데는 사실 조직화가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은 거의 절대적으로 이제 중소영세가 많고 건설업은 조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이 이제 프로젝트 노동자들이 다수이고 그다음에 사업시설 관리 지원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고 보건사회복지업 쪽은 이제 돌봄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초기업 교섭은 보면은 크게 시기별로 보면은 크게는 4시기인데 작게 자르면 4시기인데 이제 크게 하면 한 3시기 정도 됩니다. 민주노조 운동이 발생을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되었던 게 1987년 노동조 대투쟁 이후인데 그 전에는 한국노총 소속이었겠죠. 그래서 1987년 노동조 대투쟁 이전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몇몇 부문에서 초기업 교섭이 진행이 되었었고
아주 유명한 데가 사실 그렇게 거기 나와 있는 면방직업, 시내버스, 항운업, 택시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방직업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방직업 쪽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섬유 산업인데 아시겠지만은 지금이야 우리가 뭐 IT든 그 다음에 뭐 80, 90년대 중공업이었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은 섬유 산업이었잖아요. 60년대. 그때 그래서 섬유 노련이 굉장히 막강 가장 센 요즘으로 따지면 금속노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박정희 시절 때 여기가 파업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뜨거 해가지고 대한방직협회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이제 교섭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한국노총의 섬유연맹에 면방부회라고 있습니다. 부회는 일본식 표현인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아마 분과 이런 정도 될 겁니다. 그쪽에 아직도 이거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임금 교섭을 하긴 하는데 임금 교섭의 어떤 규율이 뭐 예를 들면 시간당 얼마를 한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대강 레인지를 주는 정도고 시내버스업은 이건 아직도 한국노총의 이제 자동차 노련인데 여기는 아직도 지역별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뭐 서울 버스 파업한다, 경기도 버스 파업한다 이제 하면은 어디하고 하냐면 물론 이제 실제 사용자는 지자체인데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서울시 뭐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운송 사업회 있잖아요. 버스 시내버스 뭐 운송 사업회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데입니다. 뭐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연합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하고 아직도 하고 있고 항운업은 유명하죠. 항만노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무 공급까지도 이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아주 과거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업계들이 관장을 했던 이제 그런 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 이후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민주노조 운동 중심으로 해서는 산별노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산별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초기업 교섭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다만 몇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금속 보건의료 노조였고 금융 쪽은 금융노조가 한국노총 쪽이었고 증권은 증권노조가 있었습니다. 사무금융연맹. 그래서 증권노조가 11개의 대표적인 증권사하고 집단교섭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비정규직 노조들이 아주 활발하게 초기업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사례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2020년대 들어서는 아주 늦었지만 화학 섬유 쪽하고 사무금융이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교섭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초기업 교섭의 유형은 그 표로 제목은 이제 교섭 범위 집중도 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본 초기업 교섭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보시는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산업, 업종, 직종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원청에 대한 공동 교섭 이렇게 좀 나누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범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은 무슨 차이냐면 노동연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통일교섭은 뭐 약간 이제 뭐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섭이 조금 더 규정력이 센 교섭이고 집단교섭은 그것보다는 약간 낫다. 형식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통일교섭은 예를 들면은 1대1 교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산별노조가 나가고 저쪽은 사용자 단체가 나오는 겁니다. 사용자 단체가 사실상 교섭권을 행사하는 거죠. 인대는 어디냐면 이제 금속금융노조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사업자 단체가 만들어졌으나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자 단체들이. 그래서 여기는 대신 단체는 없지만 사용자들이 한 50군데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대표단을 뽑습니다. 한 대여섯 명 뽑아가지고 거기하고 즉 사용자 대표단하고 교섭 대표단하고 사실상 교섭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준 통일 교섭이다 할 수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집단 교섭은 뭐냐면 저쪽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라고 해서 여기에 소속된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의 교육공무직 본부, 서비스 연맹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독립노조에 있는 전국 여성노조 세 군데가 조합원 비율로 해서 대표권을 행사를 해서 이쪽에 노조 교섭 대표단을 꾸리고 저쪽은 누가 나오냐면 교육감들이 나옵니다. 17개 교육감들이 이쪽에 같이 해서 집단 대 집단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교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도와 집중도를 통해서 본 초기업 교섭의 네 가지 유형인데 이건 그냥 제가 유형화를 시켜본 건데 조정도하고 집중도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집중도는 얼마나 많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개별 기업 단위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덜 집중화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서서히 집중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업 업종으로 수준에서 하게 되면 개별 기업들 중에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전국 단위 이제 중앙 교섭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집중도는 이제 조직 형식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정도는 뭐냐면 이제 코오디네이션인데 내용입니다. 내용. 형식이 아무리 기업별로 교섭을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을 교섭 타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과거에는 집중도만 봤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는 이 조정도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결정적인 사례 연구가 일본 케이스였습니다. 일본이 아시겠지만 기업별 노조, 기업별 교섭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 연구자가 일본의 케이스를 보고 형식적으로는 개별 기업별로 하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하더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춘투라고 하잖아요. 춘투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총연합단체 대표적으로 총연합단체 밑에 있는 금속 부문, 특히 자동차 부문하고 게이단렌이라고 해서 그쪽에 사용자 단체하고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조정을 합니다. 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 그게 거의 관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업별 교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조정을 한다고 하면 뭐 형식적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임금 조정력이 없는 그런 사례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정도하고 집중도를 나눠서 둘 다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고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집중도도 낮고 조정력도 낮은 데가 가장 많습니다. 금속노조, 그 다음에 보건의료노조, 그 다음에 공공연구기관, 그 다음에 화물, 대리운전, 뭐 지자체 공무직, 대학 총소.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속노조도 중앙 교섭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별 교섭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이 있고 기업별 교섭이 있는데 기업별 교섭이라는 건 대각선 교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금속노조 중앙하고 예를 들면 현대차 사용자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초기업 교섭을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별 기업별 교섭을 하는 데가 병존하고 있고 다만 조합원 비중들로 보면 기업별 교섭이 더 지배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도 낮고 조정력도 굉장히 낮다. 조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 조정을 거의 못하죠. 금속은. 그게 이제 보고도 마찬가지고 화물은 상당한 임금의 높은 수준의 조정을 하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이쪽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도도 중간이고 조정도도 중간인 데가 플랜트하고 레미콘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초기업 교섭을 하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지역별로 초기업 교섭하고 플러스 기업별 교섭이 병존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쪽도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곳이 플랜트 레미콘인데 전부 다 이제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이고 다만 교섭을 지역별 교섭에서 임금을 다루는데 플랜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의 이건 표준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하고 지역 플랜트 그 전문 건설 업체하고 집단 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을 하면
그게 그냥 표준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다만 조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중간 집중, 중간 조정이고 그 다음에 집중도는 높은데 이제 조정력은 중간 수준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업 정도입니다. 증권 같은 경우 우리 사무금융노조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제가 민주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금은 사무금융노조의 증권업종 본부인데 거기에 11개 정도의 증권사들하고 집단 교섭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하게 이제 집중도가 이제 좀 높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조정력은 좀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 노동자의 특성이기도 해요. 워낙 성과급이 높아가지고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집중도도 높고 조정도가 높은데 여기 주목할 만한 데인데 여기 사례는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학교 비정규직, 면방업인데 면방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노총 쪽에 면방구회이고요. 대한방직협회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건축, 타워크레인은 둘 다 우리 건설노조 내 분과입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인데 이 양쪽 다는 각각 초기업 교섭을 하고 있고 토목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도권이 이제 제일 영향력이 센데 이제 수도권의 이제 사용자 단체하고 우리 건설 노조하고 하고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권역은 지역보다 약간 넓어요.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가 지역인데 그걸 뭐 호남권, 뭐 부울경권 이렇게 묶는 걸 권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권역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용자 단체하고 이제 권역별 집단 교섭을 하고 타워크레인은 전국 중앙 교섭인데 타워크레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1년부터 했는데 여기가 좀 세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 아파트 현장이 다 멈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률도 상당히 높고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용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하고 이제 중앙 교섭을 해서 임금을 정합니다. 그 임금이 표준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타워크레인 기사의 직종 임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도도 높고 조정력도 강하다. 그러면은 이 사례를 놓고 보면 특징이 보이죠. 밑에 이제 높은 집중력과 강한 조정력을 보이는 데는 전부 다 비정규직 노조 쪽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센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낮은 집중도 약한 조정력은 물론 여기에도 이제 비정규직 노조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닿으면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조정도와 집중도로 보면 초기업 교섭 유형화 조정도 낮음 중간 높음 집중도 낮음 중간 높음 이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을 이제 중앙에서 정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기업 단위에서 보충 교섭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단일 임금 그래서 아예 하위 단위에서 보충 교섭 하지 말아라라는 데가 타워크레인, 플랜트 건설, 레미콘, 대리운전, 화물연대, 대학 청소 쪽이고요. 허용하는 데가 토목건축. 토목건축은 이제 직종별로 좀 차이가 아니죠 이제 형틀목수 임금을 중앙에서 이제 정하고 다른 뭐 용접, 보온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기본적인 이제 기본급 정도와 수당 정도를 정하고 그 이외의 어떤 기타 수당은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학교 비정규직은 점점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거의 불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허와 허용의 그 중간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임금에 대한 조정력이 세지고 있다. 그럼 임금에 대한 조정력이 세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 그 내에서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중앙에 조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률 인상, 정액 인상 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조정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초기업 교섭의 특징은 6개 정도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에 대한 규율 정도는 비정규직 쪽이 그쪽의 사례가 굉장히 높다. 굉장히보다는 대체로 높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원래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는 이 협약의 적용 범위는 뭐 조합원으로 한다. 이게 대체로 적용 범위가 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근데 이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민주노조가 맺은 그런 초기업 협약이 비조합원들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설인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임금을 여기 정하게 되는데 임금을 정하면 비조합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비조합원에게 적용을 시켜줬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죠. 안 맞춰주면 다 조합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출혈 경쟁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규제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업 교섭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성사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자 측의 필요 이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우리 노조가 우리의 투쟁력만으로 해서 사용자 단체를 만들게 하고 그쪽과 산별교섭을 성사시킨 케이스로 가장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낼 수 있는 사례는 아마 금속노조일 거예요. 금속노조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노조법상 사용단체 구성하라고 해서 사용단체 구성해서 산별교섭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용자 측은 왜 그걸 동의를 했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심지어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그 초기업 교섭, 중앙교섭을 성사시켰을 때 열심히 했던 활동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사용자 측이 동의했던 딱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전투성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전투적이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자 소위 말해서 사장님들이 금속노조하고 조합원들하고 그러니까 노조하고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길 바랬던 거예요. 그냥 기업별로 교섭을 하면 매일 얼굴 봐가지고 거기서 파업을 하니까 차라리 중앙으로 올려놓으면 만약에 지방 뭐 저 부울경 쪽에 제조업 쪽이 많았잖아요. 서울까지 이제 뭐 다 하면은 조합원들이 해당 현장에서 교섭이 진행이 되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저 멀리 서울에서 하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업에 대한 조정 절차도 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투적 노조를 가급적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그러면은 건설 같은 데는 왜 동의를 해줬을까? 비슷해요. 거기는 인건비 출혈 경쟁. 왜냐하면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이 공사를 따내는데 어차피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하향 경쟁, 출혈 경쟁을 자기들끼리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인건비는 대강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다른 요소를 가지고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요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청의 효율적인 노무 관리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원청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근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다 이제 원청에서 관할하는 하청업체가 한 10개 된다. 그럼 이제 다 가서 그냥 집단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임금 맞춰라 노동조건. 그런 어떤 원청의 효율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업 교섭구조가 성사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조 조직률과 노조의 어떤 요구, 투쟁,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초기업 교섭 구조라는 게 이제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용자 측의 어떤 필요성, 어느 지점에서 어떤 필요가 공감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공감이 있을 때 교섭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교섭 상대방의 사용자들은 사용자 단체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표단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 이런 자리에서 그냥 다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초기업 교섭 관련해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좀 달리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는 노동시장 정책 쪽이 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때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한 정책들이 조금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통과됐던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초기업 교섭 활성화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고 조금 이따 설명할 단체별 효율 확장과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초기교섭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좀 모범적 사용자를 한번 해보겠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아마 이제 공공부문의 공무직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쪽을 아마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든요. 이쪽은 근데 좀 약해요. 그냥 지도 컨설팅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업 교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아까 비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실 노조의 힘만으로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허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초기업 교섭을 가로막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창구 단일화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단체 교섭을 하려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복수노조 사이에 있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라. 근데 요거는 사실 개별 기업별 교섭을 이제 전제로 한 제도여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업별 교섭 단위를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용자 단체가 문제인데, 사용자 단체는 원래 옛날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단체를 구성을 해라라는 게 저희들 요구였는데, 요즘은 이런 요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말을 들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미 많은 사용자 단체가 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정거래법상에 사업자 단체라고 법률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단체는 자기들은 노조법상 사용자 단체가 아니니까 단체 교섭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조법으로 보면은 사업자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 혹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 단체라고 간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노조법 개정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정부 각종 정부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업자 단체들에게 그 권한에 비례해서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확장제도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단체별 확장제도는 핵심은 이게 이제 무노조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도 조직 노동자, 즉 조합원이 향유하는 그 협약을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임 승차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주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노조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파업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용자 측의 어떤 깡패 폭력도 당하면서 싸웠는데, 그 투쟁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을 그냥 옆에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한 미조직 노동자, 비조합원들에게까지 같이 향유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많이 민주노총의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강조를 하진 않았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강하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한 격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있어서의 격차도 커지고 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 속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인 신뢰도라든가 조직화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금 불평등은 사실 중간 분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저임금 분위하고 중간 분위하고 고임금 분위를 각각의 분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임금 불평등이 가장 그 불평등이 심한 데가 중간 분위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분위는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래요. 청소 노동자든 대학 청소 노동자든 건물 청소 노동자든 간에 저임금 분위는 어느 곳에서 일하든 비슷한데, 고임금도 좀 비슷한데 이 소위 말하는 중간 분위가 굉장히 격차가 커서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을 없애려면 이 중간 분위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중간 분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중간 분위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뭐냐,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고, 이재명 정부는 단협 효력 확장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이죠. 2027년 상반기에 산업업종별 효율 확장 제도 만들고 하반기에 뭐 행정명령에 의해서 효율 확장 제도 만들자라는 거고. 다만 이거 이제 민주노총의 주장,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노조법에 지금 효율 확장을 하려면 뭐 그 지역적 구속력 조항이라고 해서 여기는 하나의 단체 협약을 해당 지역의 동종 업종 노동자의 3분의 2가 하나의 협약을 적용받을 때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도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조직률이 지금 13%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2분의 1로 양적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2분의 1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구의 여러 사례 중에 뭐 독일이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데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적 요건에 상관없이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공익적 조항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금속노조는 여러 가지 협약을 맺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속노조 최저임금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체결을 해요. 그러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그 조항만 딱 떼가지고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 확장 제도와 관련해서도 뭐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정 토론 맡은 권혜원입니다. 이창근 박사님 계속 이 연구 해오셔가지고 2018년부터 초기업 교섭 연구하고 2021년 하고 쭉 해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유형 분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도, 조정도, 교섭 범위, 뭐 지역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교섭 유형 구분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또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없어서 매우 좀 가치 있는 연구를 계속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제대로 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다. 노조의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는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서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헌을 보면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체협약 적용률이 키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이제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는 큰데 그렇지 않고 적용률이 굉장히 낮으면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단체협약 적용률은 어떨 때 높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반문을 해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아까 노조 조직률이나 이런 거하고 기계적으로 등치를 시켰는데 왜냐하면 노조 조직률이 높으면 어쨌든 협약을 많이 맺을 테니까 이게 커버리지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게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까 발표에서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데 어쨌든 단체협약 커버리지는 거의 98%니까 이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이제 절대 다수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임금하고 협약임금의 어떤 격차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커버리지가 어떤 경우에 높아질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별, 업종별 교섭처럼 교섭 수준이 집중화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기업별로 이게 다른 협약을 맺거나 그 다음에 기업에서 맺은 그 단체 협약이 무노조의 미조직된 근로자들한테는 그 효력이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격차가 커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단체 협약 적용률은 사용자 단체도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사용자 단체라고 하는 아까 우리나라에도 유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교섭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단체 교섭의 대표권을 가지고 단체 교섭을 일단 그 사용자 단체하고
중앙에 있는 노조하고 산업별 노조하고 하는 거죠. 업종별 노조나. 그러면 이 통일교섭이라고 아까 이제 명명했던 그 교섭을 통해서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한테는 자동 적용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 간 격차 같은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도 좀 미비하다 그러면 프랑스처럼 아예 제도로 그거를 이제 다른 산업이나 업종 전체에 그냥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관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노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하거나 하는 건데요.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단체의 조직률, 노조의 조직률 다 중요하고 교섭이 집중돼 있고 조정이 높을수록 이런 어떤 적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같이 연구를 했었고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전반적으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이 내용이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는 이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그리고 이제 노조법 개정 통해서 어쨌든 원화적 공동교섭이라든지 이런 여지는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쨌든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제도화된 그 경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업 교섭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더 주목하는 바는 아까 발표에서 왜 초기업 교섭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조정도가 더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는 정체되고 오히려 기업별 교섭은 더 확대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산업별 교섭이나 이런 게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노조법 개정 같은 법 개정,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어떤 이 개선을 통해서 이거를 재정비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뭐 이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도가 있는데 뭐 없는 거나 다름없는 제도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제 사문화된 어떤 조항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조항과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지역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3분의 1한테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장벽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기존의 제도를 재정비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OT라고 하는 조항을 얘네들이 갑자기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사용자 단체가 있고 노조가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통일 교섭해서 집중화된 교섭을 해서 산별 협약을 맺으면 이 산별 협약이 사용자 단체에 있는 기업들에 다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사용자들이 일부 반발을 해서 그걸 열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이 적용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단체 협약 적용률이 뭐 60, 70%였다가 5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체 협약 적용률이 낮아지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나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임금 시장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이나 그죠? 이 저임금 섹터의 노동자들하고는 이 지위 자체가 뭔가 노조로부터 집단적 발언권을 행사해서 양질의 노동 조건과 임금을 보장받기보다는 거기도 이제 좀 주변부화되는 2차 노동 시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익적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포괄하는 단체 협약이 효력 확장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이제 아까 얘기한 하향 임금 경쟁, 그죠? 싼 값으로 이주 노동자들 사용해서 점점 이제 임금 낮추고 정규직 노조를 통해서 임금 비용 부담 느낀 거를 여기다 전가하는 이런 소셜 덤핑이라고 하는 게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서 노르웨이도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제도를 만들면서 일부
이제 이주민들이 많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고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통해서 단체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임금 하향 경쟁 같은 게 방치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 착취되고 있다. 이건 공익적 목적에서 여기도 효력 확장을 해서 국내 노르웨이 노동자들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서 우리도 이제 정말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공익적 목적에서 이거를 좀 다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고 독일처럼 아예 그래서 독일도 원래 그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50% 단체 협약을 적용받아야지만 확장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아예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판단만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도 이왕의 국정과제에 이제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도의 어떤 개선이나 재정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급진적인 좀 제도에 대한 재사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우리랑 비슷하게 좀 더 분권화되어 있는 이 단체 교섭 제도를 가지고 있던 뭐 호주라든지 미국, 호주 이런 데가 특히 좀 더 분권화돼 있잖아요. 우리랑 좀 유사하게 불평등도 좀 더 심하고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런데요. 최근에 이제 호주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저임금 교섭 절차 뭐 이런 법을 통해서 2009년인가 언제 그런 걸 만들고 또 2019년, 2022년에는 또 지원 교섭 절차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청소, 요양, 뭐 보육, 돌봄, 사회 서비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임금, 돌봄.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되고 그래서 이게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자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 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여기는 다사용자 교섭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법에서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해라라고 했더니 아무도 참여를 안 해버린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2022년 법에서는 이런 업종에서는 다사용자 교섭 체계를 만들고 그쪽의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아예 사용자한테 직권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강제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몇몇 업종에서 아까 이제 쭉 지금 하고 있는 업종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모델을 한번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 노동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이 단체 교섭 집단적인 단체 멀티 임플로이어 바게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임금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임금도 지급하고 또 숙련 체계도 만들어주고 하는 경력 사다리를 그 안에서 만드는 이런 시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노조법 개정 이후에 시사인의 이제 전혜원 기자니까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제도는 개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원하청 공동 교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일단 교섭장구 단일화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미 원청이 있는데 하청이 교섭하자 그러면 복수 노조니까 창구 단일화 해라 이러면 원청이 교섭권을 내놓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이 집단적 발언 기제를 얻지 못하고 교섭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공동 교섭 대표단을 꾸린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런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강조해야 되는 하나의 차원은 일단은 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산별노조 차원에서 그 정규직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낡은 얘기지만 저는 이건 아직도 강조해야 될 연대 임금 하우 상박의 어떤 임금 전략, 임금 협상 전략 이거를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상을 가지고 이
교섭의 공통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격차를 그냥 전제하고 사실은 이거를 유지하고 같이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내게 줄어들까봐 항상 저항이 있는 이런 긴장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별노조의 어떤 전략과 뭐 단협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좀 유명무실한데 그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걸 좀 모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하우상박의 전략을 항상 이제 그런 단위에서 초기업 교섭의 단위에서 꾸준히 모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와 지정 토론을 들었는데요. 자료집을 오늘 발표 내용을 이거 토론 내용을 들으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질문거리들도 많고 또 뭐 토론의 어떤 뭐 찬반 이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와 관련된 어떤 쟁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뭐 토론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인천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노조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제가 눈이 확 커졌던 거는 두 번째 주 B의 두 번째 주 프랑스 노조 조직률은 10.8%인데 단체 협약 적용률이 98%다라는 것에서 제가 놀랐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톨러렌스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노조가 뭐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싸져가서 이렇게 자꾸 부풀리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과격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과격한 걸로 따지면은 프랑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조직률이 적은데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그냥 참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거의 100% 가깝다는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숫자의 그를 봐서는 이게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 권익 이런 거를 살리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을 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정책이든 뭐든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본의 안에 그냥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나라도 일정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업 노조하고, 예를 들면 업종별 노조이죠. 업종별 노조하고 그다음에 그 업종의 사용자 단체하고 이 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의 적용을 누가 받냐면 사용자 쪽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즉 사용자 단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조합원이건 조합원이지 않든 간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즉 사용자가 사인을 하면 그 사용자의 관할하에 있는 노동자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을 건데 그거 상관없이 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어떤 사장이 사인을 했다. 그럼 현대자동차 내에는 조합원도 있지만 비조합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용자가 사인을 하면 다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조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에게만 되어 있고 그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비조합원에게까지. 그게 일반적 구성력 조항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업 내에 과반수 노동자들이 적용을 받는 협약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노동자들 즉 비조합원에게도 확장해서 적용한다 해서 효력 확장인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도 특정 사용자가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사용자의 어떤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그냥 확장이고 말고의 개념 없이 그냥 그 협약 자체를 적용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노조법도 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플러스 이제 효력 확장 제도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건 그것대로 아까 권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첨언을 합니다. 잠깐 저도 좀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표를 이제 통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발표자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 사용자 단체의 조직화 그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용자 단체들도 이런 그 초기업 그 협상 교섭에 이제 나오게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단체들도 이제 어떻게 조직을 더 확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돼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프랑스의 사례처럼 그 사용자 단체에 이제 포함된 그 개별 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다 이제 그 단체별 졸업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개별 노동자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좀 그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그다음에 두 하나씩 제가 번째는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일단 그거만 먼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약간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있다. 사용자들에게 사용자 단체를 만들도록 법으로 강제하자. 요게 결사 자유 이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위헌일 수 있다. 결사를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사 자유 위반이고 그래서 이제 ILO 노동 기준의 위반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법으로 강제해서 사용자 단체를 만들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용자 단체 법제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장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위헌 소지도 있고 결사자유 원칙 위배의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제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노조법상에서는 이제 사용자 단체라고 하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제 사업자 단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다 사용자 단체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업종에 다 있거든요. 연합회든 협회든 간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택시연합회, 버스연합회 이런 데 다 사업자 단체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업자 단체라고 해서 그러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 업종의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안 하냐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들도 저는 이제 사용자 단체로서의 어떤 단체 교섭의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강제를 어떻게 하냐 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정부 역할이에요. 정부에 보면 정부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모든 정부위원회는 노조 쪽 대표자도 들어가고 사용자 쪽 대표자도 들어갑니다. 노조 쪽 대표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대표적인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와 연관된 업종의 사업자 단체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노총이 들어가지만 사용자 쪽에서는 경총이 당연히 들어오고 그 이외에 택시연합회 들어오고 뭐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건정심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양보험, 장기 요양 그 보험 관련해서 그 보험료나 수가를 책정하는 데인데 여기엔 또 누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쪽에 그 병협이라든가 의사협회라든가 뭐 등등 이런 데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기관들 있잖아요. 그쪽 요양기관 협회 같은 데가 들어옵니다. 근데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 수가가 정해지면 그게 사실상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금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자 단체들이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부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은 뭐냐면 초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수락해라, 응낙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조금 역할을 해서 정부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응낙할 그런 책임을 같이 부여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그 권혜영 교수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직종이나 업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이고 돌봄 노동자 그런 데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아까 권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만약 위헌 소지가 있으면 이미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자 단체들을 지정을 해서 교섭을 중재하는 전국 단위의 어떤 교섭을 중재하는 그런 제도 도입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거를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고 하지만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곳에서만 그 제도를 도입하면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두 가지 굉장히 취약한 업종 직종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강제적으로 좀 교섭을 강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교섭 테이블 좀 만들어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정부위원회를 지렛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럼 너 여기 들어오고 싶냐? 그럼 오케이. 그러면 하되 거기에 반대급부로 해서 초기업 해당 업종의 초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그걸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 어떻게 설득하고 뭐 사용자들과의 어떤 그 부분은 그 교수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섭이익 공통성 관련해서. 교섭이익 공통성은 사실 노사 간에도 교섭이익 공통성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분배적 교섭 사안에서는 항상 제로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통 분모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미국의 건설 노조 같은 경우 설득하는 게 이제 그죠. 이 빌딩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숙련 향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건설 숙련 인력을 이제 계속 공급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공사 품질이나 이런 걸 높이고 그래서 윈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노사 간의 이제 교섭의 공통 이익이 돼서, 그럼 어떻게 이제 공동 훈련 이 업종 수준에서의 어떤 훈련 기금을 마련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 기능인으로 육성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교섭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딱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원하청 간에 원청이 있고 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초기업 교섭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해지고 뭔가 이 원청하고 이제 하청 노조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원청 노조하고 하청 노조하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단체 협상, 교섭, 투쟁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조정도를 높이는, 조정도가 두 가지 수준에서 저는 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조정하는 과정이 결국 공통 이익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수직적으로는 이제 노조로 따지면 우리 상위 협약을 맺었으면 아까 이제 하위 협약에서 이거를 뭐 무시하고 그냥 뭐 보충 교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은 다 아래 단위에서 그냥 맺는다. 그래서 이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러면 수직적 조정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노조들이 있다. 원청 노조도 있고 하청 노조들이 있는데 이 노조들 간에 뭔가 조정해서 모아 나가고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뭐 하청 노조한테는 이익이 있고 우리는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공통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뭐 제가 그 연대주의적 전략인지, 연대라는 의미가 말이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딘가에 뭐 교과서나 옛날에 사회운동적 조합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사실은 끊임없이 산별노조 중앙 차원에서는 접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교섭의 공통이익을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고용 형태를 횡단할 수 있는 어떤 연대성, 공통이익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양난주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여쭤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이창현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장기요양 부문에서 지금 방문형 노동자들이 너무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계속 방문형 서비스들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완전히 그 두 개의 노동시장이거든요. 보통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다 70% 이상이 정규직 고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며 이런 것들도 다 지급이 되고 또 약간 큰 데들은 그 안에서 또 일정하게 호봉 같은 것들도 도입을 해서 그 뭐 경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판이하게 다른 데가 이제 방문형 노동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한 만큼, 그러니까 시급제로 주는데 정부는 방문요양일 경우는 86%인가요? 뭐 수가에 얼마를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 정도의 규제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건비에는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나 다른 인력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 당사자들은 그거를 자기 인건비를 강제하는 규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노조도 요양보호사 노조도 뭐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노조들이 있고 이런데 이 사용자 단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을 보면 좀 깝깝한 거예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문요양센터나 이런 데들이 거의 저희 80% 정도가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개인 사업자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서비스한 거를 받아서 이제 그 환급받은 돈으로 주고 운영하고 자기 가져가고 이런 식의 구조인데 그래서 사실은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급도 다 안 돼요. 무슨 아무튼 주휴수당이건 아니면 뭐 휴일근로수당이건 이런 거를 그나마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데들은 지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지급을 몰라서도 안 하고 돈이 없어서도 안 하고 노동자들도 몰라서도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근데 과연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 보면서도 그러면 방문요양 결국은 그 돈이 건보돈 85%와 그 다음에 이 15%의 본인부담금들 그나마 그 15% 본인부담금도 못 내는 사람은 지자체가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재원이 전부 다 공적 재원인데 이거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이 시장의 단체협약이나 이런 거의 주체를 그 중간 브로커인 그 방문센터장들로 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물론 조직도 잘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하지만 또 제가 협회 이런 거는 막 지역마다 다 있어요. 모든 기초지자체마다 다 있고 전국에도 있고 뭐 운영 주체별로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글쎄 뭐 이런 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의 단협 구도를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공급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 책임을 지도록 뭔가 요구사항을 내놓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게 뭐 원래 사장으로 따지면은 이거를 건보공단이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잘 모르겠어서 이게 원래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분야는 어떻게 교섭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연구. 아주 유익하고 현실적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정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쉽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워낙에 그쪽이 좀 복잡해서요.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권혜영 교수님은 지금 또 관련해서 또 우리 민주노총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관련 연구를 또 하고 계셔가지고 권혜영 교수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하고 권혜영 교수님 둘 다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뭐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체돼 있는데 그 전에 그 사회서비스원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 구조를 이제 조금 이제 공공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공공 중심이 좀 옮기는 거가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 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결국은 아까 막 그 센터장이나 뭐 80% 이상이 지금 거의 개인 사업자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 시장을 그대로 둔 채로 뭔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공부문 주도로 해서 그렇게 사회 서비스원이든 아니면 뭐 공단 형식이든 간에 그렇게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뭐 이 정부 하에서 최대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뭐 현재 상태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교섭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몇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내에도 돌봄 노동자들이 한 5개 정도의 산별연맹으로 나눠서 조직이 되어 있고 근데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 조직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답이 없고 결국은 돌봄 노동자 전체 혹은 그쪽의 어떤 업종이나 직종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인 거고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돌봄이라는 이 영역 자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역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있다. 즉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에도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교수님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정부, 뭐 보건복지부가 됐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연관해서 공단이 됐든 간에 그러면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일정하게 논의를 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것을 저희 내부에서 실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일정한 뭐 교섭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상당 수준의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노사 간에 있어서의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제 교섭이 필요한데 그 교섭과 관련해서는 저는 앞서 권혜원 교수님이 그 조금 해외 사례로 하셨던 돌봄 업종은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노사 간의 대표적인 어떤 그 단체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는 반강제적으로 나오게 해서 전국 단위의 교섭 테이블을 만든다. 거기에서 정한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수가나 관련한 노동 조건, 임금은 그게 조합원이 됐든 비조합원이 됐든 뭐 방문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간에 모든 요양 노동자에게 전부 다 통일되게 적용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럼 이게 아예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돌봄 업종의 열악한 처지나 문제점, 난맥상은 상당 부분 공감이 되어 있고 그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어떤 영역이라는 게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좀 밑에서부터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고 운동이 일어나면 그 방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세 가지인데 공급 구조를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서비스 공단 형식으로 해서 요것대로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하나. 두 번째로는
노정 협의는 필요하다. 보건복지부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관장하에 공단이 저는 참여해야 한다. 세 번째로 노사 간의 어떤 교섭은 전국 단위의 교섭 테이블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해당 당사자 노조는 너무 조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저는 어떤 뭐 산별 노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총연합단체 정도 수준에서 교섭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돌봄 단체 교섭 체계 연구를 시작하긴 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해외 사례고 그다음에 국내 다른 사례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라서 구체적으로 돌봄 업종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사점을 얻어내려면 아무래도 현재 교섭 체계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해야 돼서 그런 점에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까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집단 교섭 체계로 들어와서 교섭을 해봤자 지불 여력도 없고 노동 조건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서 그 교섭 테이블에서 생겨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은 이게 뭔가 공적인 어떤 단위를 세워서 거기하고 이제 교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대정부 교섭 같은 거 이제 보건복지부랑도 필요하겠지만 그 미국도 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예전에 그 홈케어 워커라고 하잖아요.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7만 5천 명 가량이 갑자기 급격히 조직이 돼가지고 2010년대였나 하여튼 그때쯤이었는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분산되어 있는 고용관계의 특성상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조직할 수 있었지? 근데 버텀업 풀뿌리식으로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가가호고 가서 조직하는 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탑다운으로 캘리포니아였으니까 캘리포니아 주 정부 산하에 뭔가 이 요양 관련된 어떤 공적인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부터 이렇게 펀딩이 오는 거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를 교섭 단위로 세우니까 거기서부터 지불받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교섭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양난주 교수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제 그 정부위원회 참여와 정책 기획권을 이제 제약하는 이게 그 충분한 페널티 효과나 이렇게 인센티브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좀 조사되거나 이렇게 좀 파악된 것들이 있는지 혹은 이제 경험적으로 사용자 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뭐 이제 그런 무서워하더라 이런 경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제가 아무래도 정치학을 하니까 분명히 드는데 이제 국회의원 지부장 체제하에서 그 국회 개혁 부분의 중요한 의제로 이제 뭘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와서 국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좀 주도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의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혁 의제 부분에. 근데 여기 이제 공익적 목적 부분이 이제 효력 확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방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관할로 정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차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 이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할 때 아까 돌봄도 나오지 이제 이주노동자 문제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치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념, 인종, 계급 뭐 이런 균열 갈등들이 막 응축된 아젠다들이에요. 이거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단순하게 노사정 혹은 노정 부분으로 다루어서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제도 개선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국회나 정당이 역할하게끔 만드는 오히려 정당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부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정당하고 국회 차원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정치적 이득 부분으로든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경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모형을 만들 때 이제 그 좀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환경의 조성 이 부분도 감안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건 조금 의견스럽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정부위원회에 뭐 초기업 교섭 안 하려면 들어오지 마라고 했을 때 그게 페널티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거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본 보고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장한 지가 몇 년 안 됐고 아주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과 몇몇 연구자들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다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핫한 이슈가 관련돼 있는 정부위원회는 사업자 단체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권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위원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가 어디냐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장기요양위원회 같은데 그런 데는 실제 수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이제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집이 예를 들면 가기도 싫은데 정부에서 뭐 위원회 만든다 해서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단체 교섭해라 라고 하면 차라리 연구위원회 안 들어간다 이런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업자 단체한테 다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페널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효력 확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맡기는 거는 사실 일종 노동 쪽에서는 그런 어떤 중재나 조정과 관련한 역할들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행정위원회이기도 하고 거기 위원을 노동자 위원이 직접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공익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추천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어떤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의 연장하에서 초기업 교섭 단위와 관련한 이제 교섭 단위 지정이라든가 효력 확장과 관련해서도 거기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정도의 의견인 거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걸 넓혀가지고 좀 여타의 다른 어떤 기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대 정부마다 직무급을 계속 풀리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논의 상황이나 혹은 뭐 진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직무급은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왜 직무급이 왜 상수냐면 소위 말하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실행할 수 있는 임금체는 사실 직무급이거든요. 직무급은 동일한 가치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준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직무급은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직무급 앞에 성과가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앞뒤로. 그러니까 직무 성과급 그리고 직무급이라 해놓고 사실상 성과급으로 이제 동시에 추진했던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 연장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직무급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개별 기업 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고용 형태가 다른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줘야 한다. 그래서 개별 기업 내에서의 어떤 직무급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내에서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서 임금 불평등이 노동시장 전체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는데 그렇게 크게 역할을 안 하고 지금은 사실 기업 간 격차가 더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급을 도입을 순수한 의미에서의 직무급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초기업적 수준의 직무급, 즉 산별 직무급이라든가 업종별 직무급이 도입이 될 때 그나마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는 이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라는 게 분명히 돼 있고 그걸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의 연장하에서 아마도 이제 임금 체계 문제가 건드려질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상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더구나 플러스 알파로 법정 정년 연장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필연적으로 또 임금 체계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임금 체계가 논의는 될 건데 저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상과주의적인 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우회로로 직무급을 얘기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직무급을 진짜 말 그대로 한번 시도해 본다고 하면 초기업적 수준, 업종별 직무급이나 산별 직무급 이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기업적 수준의 직무급을 도입을 하려면 그게 업종이든 산업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업종별 교섭 체계나 산별 교섭 체계의 활성화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 다시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창근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슈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연구원에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자, 우리 조직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가 이렇게 딱 박혀 그 있습니다. 자리는 그 이후의 논의는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더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노동시장 문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제도적으로 그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격차를 좀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구체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를 좀 오늘 논의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에 쭉 진보 진영에서 얘기해왔던 연대임금 제도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얘기했던 동일임금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결국 이제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과 이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좀 관심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좀 환기시키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또 연구자들 간에 또 우리 노동조합 운동 진영 또 우리 또 시민사회 단체 이런 데들이 함께 좀 지혜를 모아서 또 좋은 제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제13회 노회찬 재단 함께 만든 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